이 사람은 노예가 하루에 도무량을 충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그의 딸의 손과 발을 잘랐어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범죄심리학자 배쌤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진행될 컨텐츠 악인 사전에서는 전 세계의 악인을 소개하고 그들의 행동에 숨은 심리학을 살펴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벨기에의 2대 국왕 레오폴드 2세입니다. 레오폴드는 둘째로 태어났는데 첫째였던 형이 1살 되던 해에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장남처럼 살아요. 레오폴드의 어머니는 아무래도 처대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레오폴드도 죽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처대를 그렇게 떠나보낸 슬픔 때문에 그런지 레오폴드가 15세 때, 지금으로 생각하면 중학교 3학년? 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사망해버리죠. 레오폴드의 아버지는 어땠냐? 굉장히 차가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왕조를 보더라도 아무래도 아버지가 아들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 많았잖아요. 아마 벨기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레오폴드는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는 왕을 아련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해요. 우리처럼 그냥 방문 열고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레오폴드의 어머니의 우려와는 다르게 레오폴드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20살쯤 되었을 때 벨기에의 상원의원이 됩니다. 레오폴드는 경제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국회에서부터 식민지를 만들고 합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때 식민지 붐이 일었었거든요. 레오폴드는 1835년에 태어났지만 악인 레오폴드는 이때 태어납니다. 1년간 인도, 중국, 이집트, 지중해 해안,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다녔어요. 아마 자기가 식민지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를 쇼핑하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살에 그의 아버지 레오폴드 1세가 사망하면서 드디어 왕위에 오르죠. 레오폴드는 이제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식민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처음부터 쉽진 않았어요. 우리가 식민지가 많은 것으로 잘 아는 프랑스나 네덜란드, 스페인처럼 빠르게 식민화를 시작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괜찮은 땅은 이 나라들이 이미 점령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직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콩고를 자기가 식민지로 삼기로 합니다. 그런데 콩고가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원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다른 땅들에 비해서는 얻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콩고가 가서 깃발을 딱 꽂고 이거 내 땅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식민화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식민화가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과정이 뒤따랐어요. 일단 레오폴드는 브뤼셀에서 지리학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게 말이 회담이지 사실은 콩고를 한 입에 먹으려는 빌드업이었어요. 레오폴드는 그 회담에 참여한 각국의 주요 인사들과 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브뤼셀에 초대한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애초부터 없었어요. 제 나라 벨기에는 자그마한 나라지만 동시에 행복한 나라고요. 저에게 많은 면에서 만족을 안겨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고통받는 흑인들을 돕고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싶어요. 라고 자신은 아프리카의 인도주의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죠. 그리고 언제나 이 거짓말은 통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일기에는 뭐라고 썼냐? 아프리카라는 엄청난 계획을 얻을 수 있는 이번 기회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식민화를 인정받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해요. 그래서 결국 콩고를 식민지로 얻죠. 이제 진짜 악마가 됩니다. 레오폴드가 한 짓을 모두 말하자면 정리해서 말해도 몇 시간이 지날 테지만 그 중에 오늘은 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레오폴드는 처음부터 악인은 아니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콩고를 식민지로 삼고 나서도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개발도 하고 철도도 깔고 부족사회였던 콩고를 좀 근대화해 나갔죠. 근데 자기 재산이 다 털었는데 생각보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되어 가던 중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자전거가 발명된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에 반드시 필요한 바퀴, 바로 바퀴를 만드는 고무가 엄청나게 필요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데 콩고에는 고무나무가 천지에 깔려 있었어요. 이제 진짜 빨대만 꽂고 고무만 채취하면 대박이 나는 거였어요. 레오폴드는 거지가 되기 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눈이 돌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고무를 채취해서 유럽으로 팔아 넘기기 시작합니다. 레오폴드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원주민의 노동력이었어요. 고무는 그냥 빨대만 꽂으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배운 사람의 레오폴드는 콩고의 법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바로 고무, 무역, 독점권. 그래서 외부에서 콩고를 개혁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콩고에서는 원주민을 착취하기 시작하죠. 그 방법은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일단 마을에 들어가면 곧바로 여자를 잡아서 감금을 해요. 그리고 그 여자의 가족과 협상을 합니다. 고무를 가져와야 여자를 풀어줄 거라고요.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 남편이 고무 채취를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강간한 후 살해했어요. 그러면 정해진 양의 고무를 가져오면 풀어줬냐? 대체적으로 악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당연히 이 악인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양의 고무와 염소 2마리도 가지고 와야 그 여자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다른 원주민에게는 개인별로 생산의 할당량을 지정하고 그만큼을 가져오지 못하면 손을 절단하라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그 상황이에요. 이렇게 처음으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손목을, 그 다음에는 팔 전체를, 그 다음에는 목을 잘라서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 노예들을 관리했던 콩고의 관리인들은 자기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잘린 손목과 팔, 그리고 머리를 가득 채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가짜 빚은 심지어 다른 가족들에게 이양됐어요.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만큼을 더 가져가야 손목을 지킬 수 있었죠. 이렇게 학살된 콩고인 수는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지만 벨기에에서는 콩고 인구의 15%가 죽었다고 집계를 했고 다른 기록에서는 원래 3천만 명 정도였던 콩고인이 식민 통치 후에는 800만 명으로 확 줄어들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레오폴드의 악행은 이것뿐은 아니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유럽의 노예로 넘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뇌물을 뿌려댔죠. 자, 이 정도가 되면 레오폴드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같은 인간으로서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물론 수많은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중 권력을 가지면 더 강해지는 프로모션 포커스, 즉 보상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지만 그 중에 회피 동기와 보상 동기로 나뉘어지는 regulatory focus theory, 즉 조절 초점이라는 심리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어렵겠지만 간단해요. 회피 동기는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드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회피 동기죠.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내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위험을 당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좀 예방하려고 하는 동기죠. 보상 동기는 내가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에 집중해서 선택을 하는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회피 동기가 전혀 없고 보상 동기만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도박에 걸 거예요. 얻을 것만 생각하고요.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마다 둘 중에 하나의 동기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 회피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광고 문구가 당신을 위협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라고 써진 문구에 더 설득이 잘 되고요. 보상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광고 문구가 이것을 통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던질 때 설득이 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절 초점이요, 권력 수준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일단 자신의 권력이 낮거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상과 회피 수준이 좀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게임이나 실험에서 권력을 주고 권력을 경험하게 하면 보상 동기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잃게 될 거를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얻게 될 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상으로 받은 돈 중에 더 많은 돈을 복권을 사겠다고 응답을 하기도 하고요. 좀 도박적인 행동을 더 많이 즐깁니다. 이 결과를 잘 보면 권력의 속성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 권력을 가진다는 게 뭔가요?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어겨도 자기에게 비난을 하거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법도 내가 정하고 처벌도 내가 하죠. 나를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을 조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실험에서 정말 몇 분 안 되는 시간 동안 권력을 경험해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레오폴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레오폴드, 물론 눈치 봐야 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 자신의 욕을 써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언론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직접 콩고에 와서 관여를 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레오폴드가 가서 말하는 것들을 그냥 덮어놓고 믿었죠. 인도주의적인 행동을 할 거야. 그리고 지금 콩고를 개혁하고 있어.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수탈당하는 콩고인들은 자신의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악인이 되기에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었죠. 게다가 자전거가 발명되기 전에는 레오폴드는 전 재산을 들여서 이 콩고 개발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쫄리고 좀 억울했을 거예요. 당연히 돈방석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방석은커녕 거짓말로 사용했던 아프리카 콩고의 발전만을 자기가 진짜 가져오는 것 같았거든요. 권력자는 회피 동기보다 보상 동기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손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그런데 고무라는 잭팟이 터져버린 거예요. 레오폴드는 자신의 악행이 역사로 기록돼서 계속해서 악마, 악인으로 기억되는 처벌이나 유럽의회에서 벨기에가 굳건한 지위나 평판을 잃는 것 같은 위험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회피 동기가 제로였을 거거든요. 자기 앞에 놓인 부, 그리고 성공했다는 평판, 이런 것들만 보고 악행을 저질렀을 겁니다. 이제 슬슬 레오폴드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지 궁금해지실 거예요. 다행히도 레오폴드의 악행은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레오폴드가 죽기 전에요. 하지만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왕이잖아요. 대신 왕따를 당합니다. 주변 나라와 국민, 카톨릭 신자들과 가족에게서까지. 그리고 결국 1909년 창자가 막히는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치료법도 약도 없는 병에 걸려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레오폴드가 진짜 지독한 게요.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이세를 남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아내는요, 레오폴드가 죽고 나서 자기와 레오폴드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레오폴드가 죽고 1년 만에 재혼을 합니다. 인간의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신에게 처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자신이 했던 것처럼 그 죄가 자기의 자식에게까지 연좌제로 고독과 외로움의 형벌을 받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악인 사전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주 후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